네, 전인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인구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촬영일 전일 예. CPI가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요. 전날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뭐 예상치에 부합을 하긴 했는데 뭐 예. 시장이 크게 환호하거나 뭐 이렇게 약간 좀 장중의 변동성 나오긴 했는데 딱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FOMC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립금리 뭐 예. 5.1%, 5.0에서 5.25 뭐 그 정도로 제시하고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은 총재들이 나와서 그거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뭐 5.1% 그렇게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올해도 역시나 약간 좀 긴축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궁금한 게 약간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예. 2년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4.2%, 1%까지 빠졌고 예. 10년물도 사실 거의 한 3.4%, 5%까지 예. 내려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장은 도루를 뛰려고 준비하는 거죠. 예, 이제 좀 WBC 시즌이니까 네. 맞춰서 얘기 드리면 결국 먼저 싸게 사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연준은 싸게 살 필요도 없고 비싸게 팔 필요도 없는 시장 참여자는 아니에요. 예, 이제 그 통화량 금리 조절자죠. 그러면은 연준에서는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 70년대 시절에 아서번즈,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인플레가 바로 잡히자마자 금리를 내렸더니 잡혔다가 다시 몇 년 뒤에 더 큰 인플레를 불러일으켰죠. 맞아요. 네. 파월이 본인 입으로 그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럼 파월이 보는 건 뭐냐면 인플레가 아니에요. 기대 인플레. 기대 인플레이션. 네. 기대 인플레를 잡는 방법인데 파월이 말은 안 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잡는 방법은 물가부터 꽉 눌러놓고 나서 나중에 경기를 부양하겠다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경기 부양을 거론할 때가 아닌 거예요. 거론하는 것조차 불편할 수 있어요. 기대 인플레가 안 잡히니까. 본인이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하는 때는 연준이 봤을 때 연준이 원하는 타이밍에 충분히 기대 인플레까지 눌렸다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게 봐야 되겠죠. 올해는 아니야. 내년이나 될 거야. 라고 보는 거고 시장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당장의 CPI, 당장의 물가를 보는 거죠. 왜냐면 기업의 마진을 보는 거니까. 기대 인플레는 마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잡혀간다, 저물가다. 그러면 경기는 죽지 않았다. 그러면 경기가 살아있고 저물가라는 거는 이제 저번 주에 나왔던 이야기죠. 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저물가를 기반으로 우리가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월가에서 바라는 건 이런 거죠. 시장에서는 이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월가가 예상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얕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보면은 보다시피 지금 엄격한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연준에서는 되게 높게 잡은 다음에 서서히 떨굴 거다라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아니에요. 벌써 위기 상황 해제된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죠. 연준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일루를 견제고 던질 수 있어. 조심해. 계속 던질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시장에서는 아니야. 쟤 지금 어깨 아파. 이제 오래 못 던져. 이번 거 한번 던지고 다음 2번 견제고 던지고 나면 뛰자. 도루하자. 왜냐면 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가서 도루를 하면 저는 이루를 훔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시장과 기대 인플레를 죽이고 싶어하는 연준의 눈치 싸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CPI 발표를 봤더니 내용이 안 좋아요. 부합치는 맞췄는데 맞아요. 네. 야구공으로 치면 150을 찍긴 찍었는데 공의 회전수가 떨어져 있는 150? 그냥 맞으면 홈런 날 것 같은 150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라던가 렌트비 쪽이 잡힌 CPI가 아니라 그동안 잘 잡히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 유가라든가 식료품 건드려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그 렌트비, 인건비에 환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벽두에 그때 되게 주가가 좋았었던 이유는 임금을 잡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그날 바로 이제 골디락스 단어 튀어나오고 김칫국을 막 2번 들이켰죠. 예, 그러면서 바로 임금 조금 잡혔다고 골디락스라는 단어 띄우면서 주가가 팡 하고 올라갔어요. 만약에 이번 CPI 때 임금이 잡혔다 그러면 엄청 좋았겠죠. 렌트비 잡혔다 엄청 좋았겠죠. 근데 내용상 좋지 않은 CPI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아마 이제 2월 1일 날 금리 인상할 때 맞아요. 0.25%를 하긴 하겠죠. 0.5% 하면 시장이 놀랄 거니까 25% 하면서 나쁜 말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네. 입견제. 어깨가 아프니까 견제구 한 번만 던질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견제구를 던지지 않고 발을
딱 세트 포인트 잡았다가 다시 풀어버리는 거야. 약간 포즈를 던질려고 예, 하는 그런 포즈를 그러면 취할 나 수 있다. 어깨는 상하지 않으면서 저쪽 타이밍을 먹일 수 있는 거죠. 아마 이제 그런 걸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2월 1일까지는 시장이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약간 좀 선반영에서 막 달리려고 하는 채권 시장도 약간 좀 다시금 좀 약간 워워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눈치를 보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야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공이 뜨면 눈치를 봐요. 저게 안타야 뜬공이야. 딱 이제 중간쯤에서 뭐뭐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타가 될 것 같으면 냅다 달려버리고 잡힐 것 같으면 이제 서서히 이제 1루로 복귀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중뛴 상황이에요, 굉장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저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 뭐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온다. 계속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역금융장세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예. 이제 마지막 남았다라고 해서 얘기해서 나오는 게 바로 역실적 장세. 이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지면서 예. 또 한 번 이제 하락장이 올 것이다.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약간 레파토리가 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간 좀 경기 침체에도 주식을 사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고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는 기업의 상처를 내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상처가 한 번 났어요. 이제 한 분기당 상처 하나라고 볼게요. 이게 상처가 2번 날 거냐, 3번 날 거냐. 침체가 2분기짜리냐, 3분기짜리냐. 이걸 몰라요. 이제 우리가 역대급 침체라 그러면은 상처가 굉장히 깊게 베이고 그리고 한 3번 정도 깊게 베었다 그러면은 이제 회복기가 엄청 오래 들어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겠죠. 뭐 한 9개월짜리 침체다 그러면은 아무리 실적 선반영한다 하더라도 침체 중간, 침체 끝날 한 3개월 전쯤부터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월가에서 지금 도루를 뛰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도루를 뛰려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번에 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실적 나쁘게 나온다고 하고 앞으로 나쁠 거다 했더니 오히려 바닥을 찍고 갑자기 반등을 한번 쳐줘요. 맞아요. 네네. 그거는 상처가 한 번 날 거라 보는 거예요. 이거 3개월짜리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냥 3개월짜리 아니야? 그리고 상처가 얕아요. 상처가 깊으면은 입원을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되겠지만 상처가 얕으니까 짧게 입원하고 끝날 거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배를 모는 친구들, 항해사 친구들이 이제 상선 몰 때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뭐 중동이나 이런 데 배를 갈 때 태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태풍이 경기 침체인 거예요. 컨테이너 선박이 태풍을 관통하면은 컨테이너 화물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묶어놔도 소용없어요. 그냥 날아다녀요. 그냥 바다에 퉁퉁퉁 빠져버려요. 그럼 이제 보험을 든다 하지만 보험료가 나중에 할증돼서 붙겠죠. 그럼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깊은 침체면 태풍을 돌아가자. 기름값이 많이 들어도. 짧은 침체면은 컨테이너 몇 개 날르고 끝날 거니까 그냥 돌파하자. 지금도 실적이 그런 거죠. 실적이 만약에 얕다라 그러면은 어차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게 이제 시장의 논리라 그러면 그냥 조금 손해볼 거 그냥 먼저 사버리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지금이 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깊다라 그러면은 아닌 거죠. 나중에 사자. 근데 지금 시장의 관점은 반도체라던가 지금 나머지 어떤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짧게 보는 얇은 침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이건 약간 미디어 매체 그런 책임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약간 좀 침체가 좀 너무 부풀려졌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 보는 약간 좀 스마트한 머리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침체는 맞긴 맞지만은 얕은 침체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모아갈 만하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변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제 3개축이라 그러는데 경제 미국, 유럽, 중국인데 뭐 미국은 그나마 지금 억지로 버티는 경제라 봐야 되고 경기라 봐야 되고 좀 있으면 침체로 갈 우려가 심각하죠. 여기서 못 견뎌요. 이제 미국이었던 거고. 네네. 유럽은 뭐 벌써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예. 그러면 1무 1패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월드컵도 1승 1무 하면은 16강 올라가듯이 그러네. 중국이 승으로 돌아가면은 이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코스피는 달라져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만약에 중국이 3월 초에 양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강력한 부양책을 제시한다. 중국은 예전부터 벌써 브레이크를 일찍 밟았었고 부동산 경기가 빨리 터지면서 그동안 침체가 있었고 이제는 부양책을 써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 됐어요. 거기다 이제 리오프닝이라든가 이것도 맞춰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미국은 경기가 침체로 돌입하는데 중국은 경기가 부양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떨어질 거냐 아니면 떨어지려는 걸 중국이 멱살 잡고 캐리를 해버릴 거냐.
그럼 1승 1무가 되면서 16강으로 가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변수를 되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마침 딱 중국의 뉴스랑 그 새해 벽두부터 V자 반등했던 타이밍이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3월 양해면 보통 한 달 전부터 중국 증시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반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이제 잔발하는 거죠. 도루로 치면. 이거 중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 정책 뭐 낼 거야? 부동산 경기 살리는 거야? 플랫폼이야? 아니면 게임이야? 뭐 아니면 저기 이제 태양광이야? 반도체 굴기야? 전기차는 보조금을 안 줬어요, 이번에. 맞아요. 이번에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전기차 보조금 안 줬다는 얘기는 돈이 세이브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세이브 된 돈을 대체 어디다가 투입하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주도주가 바뀔 거라 봐요. 이제 하나 의심 가는 거 하나는 AI, 인공지능 쪽인데 중국 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할 때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업종에는 돈을 과감하게 때려줍니다. 아니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업종. 반도체 같은 경우는 못 이겼죠. 그리고 태양광은 이겼죠. 맞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한번 비벼볼 만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국의 인공지능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을 봤어요. 봤더니, 와, 괜찮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빅데이터 15억 인구가 있었을지 몰라도, 빅데이터가 빵빵했었는지 몰라도, 성능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챗 GPT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 쪽에서도 인공지능이 화려하긴 하지만 중국 쪽도 한번 비벼볼 만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돈을 좀 서포트를 때려가지고 부양을 조금만 시켜주면 전 세계의 인공지능 시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더니 로봇이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이고 그러면 다 중국의 화웨이를 기반한 이제 통신으로 깔고 여기서 인공지능을 다 먹이면 인공지능은 정확히 빅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가 말을 배울 때는 빅데이터가 많은 애들이 말을 빨리 배우는 것처럼 빅데이터를 쥐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더 빨리 발전을 하고 먼저 인공지능을 선점해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 빨리 발전을 하는 선점하는 애가 더 유리한 게임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중국이라면 여기다가 보조금을 탁 투여해가지고 중국산 인공지능을 설치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통신망이라든가 플랫폼에는 보조금을 주겠다. 네, 한마디로 인공지능 굴기라는 게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AI 굴기.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는 놓쳤지만 인공지능을 먹겠다. 그러면 이제 그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또 그거랑 연관이 있잖아요. 국방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를 건드리는 행위가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서 미국도 무언가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런 관련된 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꼭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이제 시장에서 그쪽이 이제 막 자금이 몰리고 멀티플이 높아지면은 약간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주식들 조선의 인공지능이 아니죠 이러면서 할 건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글로벌 강한 거 투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벌써 오른 관련주라 해서 80%씩 오른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너무 빨리 오른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대장이 될 애들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매한 관련주 말고. 인공지능 반도체나 그런 쪽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물류 사업이 훨씬 더 원활해지죠. 물류 로봇, 그러니까 지게차 로봇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차피 지게차 대신 물류 로봇이 하면은 어떤 회사는 인공지능이 떨어지면 30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시스템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최적화가 잘 된 회사는 200개를 가지고도 물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100대의 비용을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비용 감소를 해주는 효과를 줄 수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또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물류 로봇이라든가 이제 자동화를 더 선호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하드웨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가 약한 거거든요. 이쪽에 대한 개선이 오는 순간부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열풍이 빠르게 불 거라 봐요. 그래서 글로벌 그런 인공지능,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고 하지만 글로벌에 좀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ETF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또 채권 투자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지금 증권사에서 출시된 ETF 상품이 다 채권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박자 늦었어요. 그래요? 한 3개월 빨리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국 망한다 할 때가 제일 좋았었고. 그때 국채금리 엄청 급등했어요. 그때 이제 한전채 때문에 막 다 쇼크 왔을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뭐냐면 두 가지 예를 봐요. 이것도 아까 말한 깊은 상처냐
얕은 상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긴 횡보장이다 라 생각하면은 채권이 제일 정답이라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 1년, 2년 정도는 이제 주식은 재미없는 시기가 되고 침체가 오래 갈 거고 서서히 금리가 떨어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채권 빼고는 투자할 데가 없어요. 예, 그럼 저도 당연히 국고채라든가 이게 훨씬 매력 있다 보고 10년물 뭐 이런 거 볼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얕은 침체다라 그러면 뭐 금리를 인하하니까 채권도 수익은 나겠지만 주식 시장에서 반등 나는 수익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딜레마를 봤을 때 채권을 안 투자할 수 없다라 하면은 7대3 정도? 주식이 7, 채권이 3? 아니면 그냥 좀 과격한 투자자라 그러면 10대0?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채권이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주식이 채권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러면 돈이 확 넘어갈 건데 1월부터 불었던 그 바람들 보면은 돈이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서 신흥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돈들이 지금 탐욕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채권이라는 안전자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흥국 주식을 빨리 사서 일으켜서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강하니까 신흥국 주식이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확실히 얕은 침체로 간다면은 또 주식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왜냐면은 얕은 침체로 간 다음에 또 실적이 턴 어라운드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보통 항상 장전해 내잖아요. 잠정 실적을. 그래서 이거 제장하면 좀 빠질라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실적 부진한데도 살짝 좀 반등해서 마감되고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반도체 바닥이 좀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빠르죠. 약간 반도체가 야구로 치면 1번 타자입니다. 날쌘돌이.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게 딱 안타를 쳤을 때 2루타 정도로 보는 그런 호재다 그러면 반도체는 3루까지 뛰어버려요. 예, 날쌘돌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멈지 움직였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얕은 침체를 생각하는 거고 얕은 침체면은 지금은 너무 과하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은 달려야 된다 하면서 그냥 먼저 베이스 오버를 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부터는 시장의 기대는 이건데 뭐 중요한 건 시장의 기대일 뿐인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시장도 작년 내내 했던 게 달리려고 하면은 연준에서 견제해서 아웃시켜주고 삼진 아웃시켜주고 계속 아웃을 시키니까 이러면 안 되나 보다. 괜히 견제사 아웃 당하면은 4발 1루에서 4발 갈 거를 3발로 움직여 놓고 이제 좀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 발 더 뛰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연준이 어떻게 나올 거냐,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거냐, 아직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기대치만 뛰어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의 방향은 이렇지만 그래도 해결된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약간. 대신 눈으로 보일 땐 또 늦어버리죠.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 마사요시,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했던 말인 것처럼 7할의 투자법이라고 그래서 9할에, 그러니까 확신이 9할까지 됐을 때 투자하면 먹을 게 없다. 그렇죠. 5할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7할 정도가 적당하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할쯤 된 것 같아요. 주가는 8할. 주가는 상황은 5할. 좀 약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나온다면 그때 활용해서 약간 좀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간 좀 주도주로 자리했던 2차 전지 주식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BBIG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 때부터 정말 계속해서 부각을 받았다가 나머지 다 탈락하고 여기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었죠. 그러다가 작년 한 12월부터 약간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그래서 약간 대장주라고 불리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주식들이 한 고점 대비 20% 정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2차 전지는 끝난 것이 아닌지 좀 많은 투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예요. 침체가 오면 우선 전반적으로 다 다운이 되는데 침체 때도 성장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라에서 돈을 태워주는, 보조금을 태워주는 업종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전기차가 그랬었죠. 처음 시작하는 업종이면서 보조금을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문제 없을 것이다라 생각을 했죠. 당연히 1월만 되면 보조금 빨리 떨어지고 연말에 받지 못하고 했는데 이 침체 규모가 생각보다 크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자 갚고 허덕이고 하다 보니까 차를 살 여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CPI가 떨어져서 우리가 환호했지만 결국은 뭐로 떨어졌냐면 중고차 지수라던가 맞아요. 이런 걸로 떨어진 거잖아요. 한마디로
침체 때 바로 돈 안 쓰는 게 자동차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기차는 끊임없이 성장할 거다. 나라에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보조금 주니까 잘 팔릴 거다 생각했지만 결국 차는 차라는 거죠. 테슬라가 이제 앞단에 있고 뭐 가장 대표격으로 이제 보여줬는데 차가 안 팔려요. 재고가 쌓이니까 무슨 선택을 하냐면 가격을 내려봤어요. 가격을 내렸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재고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삼중악재가 터졌죠. 생산을 중단해봐요, 연말에. 상하이 공장에서. 그런데도 1월 달 봤더니 지금 뭐 미국에서도 재고 올라가고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나면 그럼 앞단에서 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인들 불티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밀리는 거죠. 차가 안 팔려요. 자, 그런데 우리 가격까지 인하했는데 그래도 안 팔려요. 가격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300만 원 인하했으니까 이제 슬슬 저는 그거라 봐요.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의 갑을이 바뀌어 있는데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회사가 갑이 되고 배터리 회사가 이제 을로 되는 시기가 경기 침체 시기거든요. 우리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이 했던 게 있어요. 1청, 2청, 3청 이래가지고 하청업체가 이렇게 막 구조가 돼 있는데 자, 차가 안 팔립니다. 시키는 거죠. 하청한테, 1하청한테. 원가 절감해와라.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납품가 내려서 가져와라. 안 그러면 우리 다른 회사 거 쓰겠다. 이제 갑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배터리 회사 입장에서는 1,300만 원에 팔던 배터리를 1,000만 원에 납품을 하려면 이익을 낮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내가 밑에 있는 리튬 회사나 이런 데 양극재 가서 너희들도 같이 다 비용 절감해와. 고통 분담하자면서 다운사이드 쫙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체의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리튬 회사도 떨어지고 전기차 떨어지고 뭐다 떨어졌죠. 한마디로 차가 안 팔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 봐요. 다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되려면 침체가 얕아야 돼요. 침체가 길어버리면 배터리 공장들도 지금 생산을 이제 확장 증설하는 것들이 좀 있으면 나올 거고 양극재도 나올 거고 리튬도 이제 계속 이제 증산하면서 물량은 터질 건데 조금만 있으면 침체가 길어진다? 그러면 재고가 잔뜩 쌓여지면서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놓쳐버리는 거죠. 진짜 완전히 갑과을이 완전히 뒤집어지겠죠. 그때는 오히려 침체가 어느 정도 길어지고 난 다음에는 전기차가 더 좋을 거라 봐요. 이미 가격을 다 눌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증설됐고 증설됐고 했는데 왜 1,300에 계속 하냐. 1,000만 원으로 낮춰와라. 계속 낮춰와라. 그러면 이제 가격 단가 인하 싸움이 되니까 전기차 업체들은 300만 원도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도 가격 싸움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경쟁사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테슬라 원툴로 혼자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시점이 되면 내년쯤 되고 나면은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이제 고급 브랜드 전기차들 우리가 또 예상 못해 예를 들어 제네시스 전기차, 뭐 아우디 전기차 뭐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이제 좀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좀 돈을 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포르쉐 뭐 타이칸처럼 약간 좀 원래 럭셔리 브랜드에서 좀 잘 만든 고급 전기차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하고 그런 브랜드가 잘 통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완성차 쪽에서 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이랑 믹스된 걸 싫어하니까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는 인적 분할 같은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싶어요. 그 예전에 포드가 거기서 막 그 100% 그 전기차 자회사 뭐 만든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순수 전기차 회사만 따로 떨고 내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할 이유가 없어요. 주주 입장에서만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회사들이 브랜드를 나누면 좋거든요. 대신에 엄청 싫어하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는 내연기관만 만들 거고 기아가 전기차 만드세요라고 하는 순간 현대차 주주들은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포드처럼 같은 브랜드 안에서 어떻게 분할을 해가지고 전기차 주식 이거 내연기관 주식 얼마를 나눠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LG 엔솔이 했던 방식을 써야 된다 봐요. 분할해서 상장. 그렇게 해서 투자금 받아가지고 전기차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뭐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그런 게 이제 한 연말 아니면 내년에는 좀 많이 붐이 일지 않을까 싶어요. 뭐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제도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물적 분할하면은 그 구주주한테 그 신주 인수권인가요? 그런 거 이제 부여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분할의 형태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도 확실히 좀 이 전기차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서 이걸 좀 잘 준비하는 분할을 통해서 약간 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그런 완성차 업체를 잘 눈여겨 보시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완성차 업체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대장주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고점 대비 아시다시피 뭐 70%
그렇죠. 정도 하락을 했어요. 뭐 최근에 약간 반등하긴 했는데, 최근에 많이 반등했는데? 라고 해서 그냥 주가를 보면은 여전히 뭐 그냥 아시다시피 낭떠러지로 떨어진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특징이 있어요. ROE가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PER도 높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죠. 예. 오토바이 같은 거예요. 달릴 때는 그냥 확 달리는데 오토바이 약점은 뭐냐면 통 치면 그냥 날아가요. 위험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게 빠르게 날르는 주식들이 이제 ROE 높고 영업이익률 높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퍼를 적용했던 이유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적용을 해줬던 건데 침체가 왔어요. 성장주가 침체가 온다라는 거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냥.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넷플릭스가 그랬었죠. 700달러 찍고 150달러까지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넷플릭스는 그때 성장 속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백으로 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거고 테슬라도 성장 속도가 떨어졌던 것 뿐인데 전기차 시장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았었나. 그러면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 되려면 전기차가 잘 팔려야 돼요. 그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침체가 굉장히 얇게 끝나던가. 그러면 중국발 부양책 터지고 미국도 침체로 갈 거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빠르게 경기가 돌아오고 이제 뭐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해 준다라던가 뭔가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안 했는 이유는 이미 전기차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많이 자리 잡았다라는 그 안도감도 있었던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시장을 밀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한 번 더, IRA도 있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뭔가 부스터를 써주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때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옛날 주가로 돌아갈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테슬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너무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반대로 좀 보실 필요도 있다. 너무 좋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제일 위험한 건 비싼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거.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유튜브를 활용하는 팁이 있는데 막 찬양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종목을 찬양하는 댓글이 달리면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막 계속 욕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주식 한번 봐봐야겠는데? 그러면 테슬라에 사야 되나요? 아무튼 좀 그런 타이밍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았죠. 미국 증시는 한 1년간 안 좋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이제 안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싼 주식, 싼 섹터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뭐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눈여겨본 곳이요? 이런 게 있어요. 소외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외주였다가 성장을 만났을 때 10배씩 올라요. 그러니까 10배씩 오르는 종목들의 특징은 시세를 분출한 적이 없어요. 장기간 계속해서 약간 행보하는 그런 느낌. 엄청나게 힘을 모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 다 떨어져가지고 버려진 섬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유전이 터졌을 때 이제 그럴 때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네네. 유전이 터졌다가 잠깐 멈춘 데서 다시 유전 터진다고 10배 오르진 않습니다. 전기차 섹터가 이제 한마디로 다 사람들이 생각 안 했었던 게 이제 2020년, 21년에 터지면서 10배씩 올라갔던 거고, 그러면 다음번에 뭐 내년에, 내후년에 전기차가 10배 또 올라갈까요? 그랬을 때는 그거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올라는 가겠지만 10배는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소외됐던 데들에서 이제 잭팟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 뿌려볼 만한 곳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음번 시대, 아마 침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는 기술주가 또 열광을 할 거예요. 뭐 금리 인하도 오고 저물가도 오면서 이제 돈이 좀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과격하게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탐욕이 이제 들어올 때쯤 이제 성장 시기가 오는데, 그때 그런 타이밍에 사람들을 현혹할 만한 섹터들 비주얼로 속여야 돼요. 비주얼로 현혹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네. 우주. 환상적이죠. 버진 갤럭틱 뭐 이런 거. 사람 태우고 막 우주선 여행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45인승 버스처럼 이제 돌리기 시작하고 이제 로테이션 돌리기 시작하면은 와 이게 뭐야 되는 거고. 지금 뭐 테슬라 스페이스X도 팔콘에다 실어가지고 인공위성을 40개씩인가요? 터트리다가 이제 팔콘도 업그레이드 된 거는 160개씩 터트리더라고요. 인공위성을. 그러면은 앞당겨지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한 3년 걸릴 거를 이제 저궤도 위성 다 씌우는 거를 한 1년이면 끝날 것 같다. 그럼 이런 말 해주고 나서 이제 이런 말 하죠. 스페이스X 상장하겠다. 난리 나요. 스페이스X 상장하겠다 그러는 순간부터는 조선의 스페이스X 찾아나면서 또 이제 근데 너무 비주얼로 예쁘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상적이죠, 사실. 실제로 이 회사가 돈을 버냐 안 버냐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막 그쵸. 메타버스 NFT 마냥. 그냥 이거는 뭔가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였는데, 그동안 우주는 뭐, 이거 돈이 되지 않는다. 이거 어느 세월에 되냐라고 봤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도 뭐 수십 년 동안 바닥에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한번 시세를 분출할 땐 10배씩 분출할 섹터라 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로봇 같은 거. 로봇 같은 거. 터미네이터에서 다 보여줬죠. 인공지능 로봇, AI 뭐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됐을 때, 와, 인간은 이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로봇이 알아서 다 하는구나. 대표적으로 일본의 화나기라는 공장이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로봇팔 만드는 회사 화나기인데, 로봇팔이 로봇팔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와,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네? 그리고 이제 비주얼 딱 보여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와, 이제 터미네이터가 터미네이터를 제조하겠네? 그런 어떤 인간의 공포를 던져주거나, 기술의 혁신을 보여주는 것들, 스마트폰급의 충격을 줄 만한 것들에서 이제 큰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기술주 베이스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매크로 환경이 어쨌든 간에 고금리라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으니까 사실상 어차피 나중엔 내려갈 뭐 가능성이 있다. 그 플러스 경기 침체가 이제 마일드하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제 기술주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또 미래에 약간 좀 환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미지가 좋은 그런 쪽이 이제 로봇이랑 우주항공 쪽이다. 그렇게. 그게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침체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기대감을 좀 낮추고 그러면 당연히 될 스토리가 있어요. 3월 달만 되면 이제 중국이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양해했으니까 딱 벗고 이제 어느 정도 피크 찍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독감이나 감기도 겨울 끝나면 이제 사라지거든요. 아마 독감 패턴을 많이 따라갔던 것 같은데 이 WHO에서도 이제 완전히 팬데믹 종식 선언을 하려고 했던 게 3월로 예상했었어요. 올해 3월이요? 예. 옛날 그 6개월 전부터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월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선언을 해버리고 미국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종료할 거니까 그거 이제 샷 맞을 사람들 지원금 마지막으로 최후의 90일 연장해주겠다. 이제 빨리 맞아라.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이제 종식을 준비해요. 그러면 눌리고 눌렸던 섹터. 여행이 터질 거라 봐요. 여행. 네. 그래서 여행이 터질 거라 봐서 저는 그동안 저 주식을 노려봤던 게 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안 샀었던 게 있었다가 최근에 영업이익률 40% 찍는 거 보고 40%요? 어떻게 눈 돌아간 게 하나 있어요. 에어비앤비. PER이 20대로 내려왔어요. 에어비앤비가 PER이 20대로 내려온다고? 주가가 80불 이랬거든요. 200달러 찍었던 회사가 80불이 내려왔는데 에어비앤비는 뭐 부킹닷컴이라던가 이런 거 호텔스컴바 이런 거와는 다른 개념이 뭐냐면 남의 집을 이용해서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호텔스닷컴이나 이런 애들은 호텔이나 리조트, 게스트하우스를 돌릴 수 있지만 에어비앤비의 사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가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에어비앤비는 호텔 소개를 붙이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호텔은 B2B니까 몇 개 회사들만 점유해서 하면 끝이니까. 그럼 본인은 독점적인 경제적 혜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영역을 침범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쉐어하우스 사업을 합니다. 쉐어 렌트비가 올라가니까 나 이 집에 혼자 못 살겠다. 그러면 여기 방 남는 거 있는데 이거 같이 살 사람 구하는 거를 해주는 공유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떼죠. 그러면 이 수수료 저 수수료 떼고 아까 같이 여행 이제 붐 일기 시작하면 호텔 떼고 그동안은 여기서 이제 뭐 레크레이션 티켓 팔고 이랬었는데 이제 뭐 그 미국에 있는 우버라던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랩이라던가 이런 것처럼 음식 배달 서비스 붙여주고 뭐 아니면은 뭐 교통까지 붙여주고 항공권을 뭐 중개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플랫폼이니까 막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PER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올라가지는 않을 사업이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정말 매력이 있겠다 라고 했는데 벌써 주가가 90달러 넘어가더라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PER이 아직 30배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볼 필요가 있다. 리오프닝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성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거의 한 3년간 눌려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또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면 사실 저도 이제 조만간 여행을 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하면은 확실히 뭐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가는 먼저 달려가지만은 실적이 본격적으로 찍히는 건 올해부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재밌는 주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항공기 주문. 보잉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납품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발주를 계속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줘야 뭐 이제 진행이 되고 잔금 받아야 납품이 되는데 중국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자체 기체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도 여객기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네가 스스로 만든 거를 이제 슬슬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잉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으니까 가장 큰 고객 하나가 날아간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잉 같은 게 좀 리스크가 있고 에어버스는 그때 이제 그 슐츠 총리, 독일 슐츠 총리 올 때 같이 들어가서 인사를 좀 했어요. 그리고 좀 납품을 좀 받아왔습니다. 에어버스가 오히려 어부지리로 보잉의 영역을 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죠. 비행기라는 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못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아야 돼요. 그 유가가 비싸졌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친환경적이면서 탄소 배출 적고 연비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새로 어차피 교체할 타이밍에 ESG 경영까지 해야 되니까 다 팔아먹는 거고. 그러면 에어버스든 보잉이든 뭐 주식으로 보면 에어버스가 조금 더 매력 있긴 한데 여기서 얘가 되든 상관없는 게 항공기 엔진 시장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항공기는 또 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엔진은 먼저 해서 먼저 납품을 하는 부품 시장이니까 항공기 엔진은 또 GE거든요. GE도 생각해보면 한동안 시세가 아예 없었던 종목이에요. 버려져 있던 기업이에요. 에디슨이 만든. 이런 데들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GE라는 회사가 또 우주 기술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버진 갤럭틱이 되든 스페이스 X가 되든 여객기가 되든 뭐가 되든 GE는 일종의 어떤 우주 항공의 쌀이 될 수도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잘 한번 골라보시면은 아마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제 로봇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또 이벤트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상 증자에 참여를 해서 이제 실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또 다른 로봇주도 딱 부각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1년 전쯤에 약간 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투자할 만한 후보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딴 채널 나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에게 시너지를 내는 사업을 해야 된다 봤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물류 로봇을 한다? 너무 생뚱맞아요. 그리고 물류라는 시장을 삼성이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야 될 시장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횡포를 부린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뭐 제어 로봇, 뭐 반도체 로봇도 뭐냐면 반도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정점이 삼성전자지만 밑에는 수많은 이제 중견기업들이 하청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건데 굉장히 뭔가 좋은 소리 듣긴 어렵죠. 정치적으로든 여론적으로든 괜히 굳이 그럴까 하지 말자가 될 거라 보고 제일 두 개를 봤었어요. 의료 로봇 아니면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의료는 메리트가 있는데 대신은 의료는 기술력의 싸움인데 삼성전자가 의료 로봇을 인수하려면 돈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의료 로봇 회사가 돈을 버는 거지 삼성의 다른 계열사가 돈 벌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국내에는 기업이 별로 없었고 외국 기업을 사야 돼요. 그러면 삼성이 또 그 국내에 돈을 들여서 외화로 바꿔서 미국 기업을 산다. 이렇게 삼성 입장에서는 업계 1위기 때문에 1등 회사이기 때문에 뭐 눈치를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 봤고 휴머노이드는 비주얼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여러 개로 시너지를 봤던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라 그러면 삼성전자에 있는 초연결 사회. 그 CEO가 요새 맨날 초연결 말하는 게 로봇을 정점으로 두고 초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가전의 모든 제품들을. 네네. 그럼 로봇이 저까지 가지 않고 여기가 삼성전자 제품으로 다 둘러싸이는 집이라 그러면은 뭐 좀 해줘 그러면은 로봇이 그냥 여기서 원격으로 명령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여기서 뭘 끓이고 뭐 전자레인지 데피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싹 가서 이제 갈고 오는 거죠. 로봇이 빠른 로봇은 아닐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네. 스피드 있게 돌면은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느리게 가야 되니까 연결이 더 중요할 거라 봤죠. 커넥팅. 그 관점에서 봤었고, 그러면 로봇이니까 삼성전자 샵에서 팔아도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는 게 카메라가 달려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뭘 생각하냐면은 바이오랑 연결이 갈 거라 봤어요. 바이오요?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다. 뭐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고, 로봇의 눈으로 그 주인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AI가 판단을 해야죠. 주인이 쓰러졌다. 건강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 주인과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언어력이 이상해진다. 그럼 뭐 중풍, 뇌졸중 이런 거잖아요. 전조 증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뭐 주치의로 등록한 병원에다 다 보내주는 거죠. 이상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겠죠. 검사 한번 하러 오셔라.
그러면 이 AI 로봇은 단순히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의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뭐 홍채라든가 이런 걸 다 보면서 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들을 다 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보험의 영역이 되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의료계의 TSMC처럼 생산만 한다라고 하지만 의료 데이터가 마구마구 쌓이는 이제 삼성이라 그러면은 다른 제약사들이 삼성과 뭔가 제휴해서 할 게 많아지겠죠. 결국은 빅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로봇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봤었어요. 네. 그러면 약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도 어떤 좀 로봇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당장은 하드웨어가 중점적으로 볼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하드웨어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따라가서 붙을 영역이라 봐요. 이제 뭐 결국은 다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거잖아요. 전기차도 처음에는 하드웨어의 영역이라 봤지만 어느 순간 보고 나면은 그냥 좋은 부품 만드는 회사 거 사와서 조립을 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정보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기업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 보고요. 그런 영역에서 투자할 만한 회사는 일본의 키엔스 정도밖에 없더라 보고요.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조립의 영역이니까 로봇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라면 모르겠는데 나머지들은 가성비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 봤고 소프트웨어 회사라 봐요. 로봇에 뇌가 없을 거예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이제 로봇에 뇌가 없어야 되는 이유는 딥러닝을 시키고 빅데이터를 있어야 되는데 한 집에 하나씩 있는 이 로봇이 어느 세월에 딥러닝을 하고 어느 세월에 빅데이터를 쌓겠어요. 그거보다는 뇌를 다 클라우드 서버로 다 집어넣어서 구독료만 주면은 로봇을 다 운영하는 네이버 로봇, 삼성 로봇, 카카오 로봇, 뭐 SK텔레콤 로봇, 뭐 이런 로봇들이 나오면서 월 얼마를 하면은 다 초연결을 해주겠다. 이런 싸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오히려 나중에 로봇 회사를 한 번 더 진화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죠. 빅데이터를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인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이제 구글, 아니면 아까 일본의 그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같이 쥐고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은 SK텔레콤, KT까지. 네, 요렇게 보고 있어요. 확실히 소프트웨어 관점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경쟁력 있는 기업들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투자라는 게 그게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하락장을 버티고 상승장을 기대하는 구간인데 이게 해가 뜬 것처럼 보이면서도 안 뜨고 뜬 것처럼 보이면서도 안 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분할밖에 없다라 봐요. 내가 한 번 속아도 덜 당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은 전량 투입을 했다가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확신이 온다 하더라도 한 발 하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투입을 할 돈이 있으니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대로 올라버린다 하더라도 이미 좀 담근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정확할 거다, 내가 타이밍을 귀신처럼 맞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좀 나를 겸손하게 보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히려 그렇게 시장에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은 또 반대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단 주식 투자는 아시다시피 100%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로 내지는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포트를 꾸려 놓으신다면 분명히 작년보다는 올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인구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 침체건 뭐건 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다른 매니저 분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냥 제가 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전문적인 투자자건 개인 투자자건 좀 그때그때 되게 일일비 많이 하시고 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든 계속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언제나 수익률이 가장 좋다 뭐 이렇게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언제나 굉장히 마음 편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실한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건 뭐건 간에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못 벌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언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타이밍 그게 계속 지는 게임이고 마음 불편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 바닥이
항상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늘상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간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좀 똑똑하고 열심히 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일수록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알아내려고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게 또 늘상 시도했다가 바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는 이게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식을 좀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세게 베팅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얻어맞았을 때 크게 무너지고 인간이 이 자본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일단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착각하고 좀 대단히 많은 열정을 쏟다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